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이자 메디피스 공동대표인 김중서입니다. 예, 오늘은 그 ODA 사업의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업 평가를 좀 잘 이해를 하고 나면은 아마 사업 수행하는데도 되게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하는 것이 되게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되게 좀 긴 내용인데 그걸 다 길게 하면은 지루하고 내가 전체적인 숲을 보기가 되게 이제 어려워서 개념적으로 좀 짧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한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는 비용 편익 분석이라는 게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가장 이론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시경제학, 후생경제학 뭐 이런 거에 이제는 바탕을 두고 있는 방법론이죠. 근데 이게 적용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방법론 자체는 되게 이제는 체계적이고 이론적인데 적용하는 데는 오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건 아니죠. 게다가 이게 비용도 많이 들어요. 이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사전 평가로 많이 하는데 이 사후 평가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가장 많이 사용한 기관이라고 한다면은 세계은행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는데 예전에는 전체 사업의 한 70% 정도까지 이 비용 편입 분석을 했어요. 특히 월드뱅크 사업은 인프라 사업이 많고 액수가 크기 때문에 뭐 이런 걸 적용하는 게 좀 제일 맞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요새는 그게 숫자가 한 30% 이하로 줄어들었어요. 이걸 적용하는 것이. 그리고 옛날에 했던 평가 보고서를 다시 한번 보고 나니까 예전에 한 것들도 틀린 게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예전에 했던 게 맞나 이런 거 계속하는 게 맞나라는 약간 회의가 있죠. 한국에서는 EDCF가 이거를 이제는 많이 적용을 해요. 그렇지만은 그 보고서를 보면은 사실 다 맞다고 볼 수가 없어요. 틀린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코이카 평가 보고서에서도 이걸 가끔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쉽지 않아요. 너무 많이 틀려요. 그래서 이게 가장 정교한 이론적 방법인데 너무 이제는 적용하기는 이제 쉽지 않다. 이런 얘기죠. 영향평가는 가장 통계학적으로 엄밀한 방법이죠. 그래서 이거를 많이 해서 노벨상 받은 사람도 있죠. 새로운 방법론이라서. 그래서 이것도 역시 돈이 많이 들어요. 이 방법론을 사용을 하자면은. 그래서 학술적인 목적으로 이 연구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다크의 5대 평가 방법론의 평가 원칙에 따른 평가 이건데 이제 가장 실용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 다크의 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게 갈수록 사실 이게 기계적인 평가가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크 평가를 하자면은 거의 평가 매트릭스라 그래 갖고서는 코이카에서도 만들어 놓은 큰 그 설문지가 쫙 있어요. 그래서 질문 한 200개 정도 뭐 몇백 개에서 선택을 해서 요 사업에 맞는 거를 이제 선택을 해서 그거에 이제 거의 체크리스트처럼 이제 체크해 나가는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면 사실 뭐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별로 없더라도 그냥 해도 되고, 그리고 뭐 많이 조사를 안 할 경우에는 그냥 설문으로 다 해갖고서는 설문에 나오는 대로 체크해갖고서는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해도 될 정도라서 되게 실용적이긴 하지만은 이게 그렇게까지 유용한가 아니면은 가면 갈수록 너무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러한 관계가 있느냐 이 셋 사이에서는. 먼저 이제 비용 편익 분석인데, 비용 편익 분석은 벌써 이제는 그 포뮬러가 하나 나오는데, 다 이게 사업의 순현재 가치, net present value를 계산해서 이게 0보다 크면은 좋은 사업이고 0보다 작으면은 별로 이게 좋은 사업이 아닌 거죠. 그리고 사업이 시작하기 전에 이 분석을 해서 예상을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이 좋은가 나쁜가. 그래서 이게 0보다 크면은 그러면은 이 사업을 수행하자. 0보다 작으면은 이 사업은 수행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는 그 사전적인 평가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끝나고 나서도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나오느냐라는 것을 다시 체크해 볼 수도 있고, 사전에 이걸 안 왔더라도 사후적으로 과연 이 사업이 순현재 가치를 그 양으로 만들었느냐 이게 다시 체크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도 가능해요. 그렇지만 현재까지 더 많이 사용한 거는 사전적으로 더 많이 사용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앞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들어갈 비용과 편익을 돈으로 환산해 갖고서는 다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는 순현재 가치가 되는 거죠. 이게 말로만 하면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쉬운 거거든요. 이 사업을 하는데 편익이 비용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 좋은 사업이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적용하자면은 온갖 가정과 이론과 뭐 이러한 정보가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사례로 얘기를 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먼저 민간 부분에서도 이 비용 편익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재무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떠한 그 회사에서 누가 이제 기획안을 이제는 갖고 왔어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서 이걸 판매해야 되겠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재무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비용은 뭐가 있느냐? 연구 개발비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생산비, 뭐 인건비가 있을 수 있고, 뭐 재료비 등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케팅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 비용이 발생하면은 여기다 이제 포함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편익은 상품 매출에 따른 수입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다 현금 흐름에 따라서 그냥 계산을 하면 돼요. 돈이 오가는 거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는 민간 부분에서는 사실 계산하기가 쉽고 계산을 뭐 당연히 해야지 이 사업을 수행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 제품을 개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 계산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건 되게 쉬워요. 그런데 그 민간 부분이 아니라 얘는 공공 부문에서는 조금 더 이게 어려워집니다. 이게 개발 협력 사업도 민간 부분이 아니고 공공 부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재무 분석이 아니라 경제적 분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현금 흐름이 없는 경우가 많은 거죠. 현금 흐름이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을 돈으로 어떻게 환산을 하나,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많아요. 그래서 이제 쉬운 것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농업 쪽에 새로운 작물 재배를 하는 그 ODA 사업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새로운 작물 재배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여기도 연구 개발비가 상당히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걸 재배를 하는데 뭐 아무거나 심어 갖고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생산했다고 그래 갖고서는 누구나 그 사람 어느 제품이나 그 지방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대로 개발을 하면은 종자도 공급해야 되고, 또 시설비, 뭐 비닐하우스 같은 거를 지을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뭐 인건비도 들어가죠. 그리고 비료도 들어가고 물 공급도 들어가고 또 이제 기타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편익으로는 이게 주로 작물 재배에 관련되는 거니까는 새로운 작물을 재배해서 내다 파는 게 주요 편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민간 부문 사업이랑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대부분 현금 흐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업은 사실은 개발협력 사업으로서는 그렇게 좋은 사업은 또 아니에요. 왜냐? 이거는 이렇게 좋은 사업이면 그냥 은행에서 융자 받아갖고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수익이 나는 사업이다. 그러면은 개발협력 사업을 할 필요는 별로 없어요. 그냥 은행에서 돈 빌려갖고 하면은 수익이 나고 그것을 은행에다 보여주면은 증명을 하면은 돈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까지 좋은 그 개발협력 사업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농업 안에서도 뭐 관계 시설을 한다라든가 환경에 미치는 어떠한 사업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또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은 개발 협력 사업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요 특정 사업 새로운 작물을 재배하는데 이게 그 시장성도 있다. 그러면은 별로 이게 개발 협력에서 좋은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조금씩 난이도가 높아지는 사업으로 골랐어요. 다음은 직업훈련원 설립 및 운영 사업이죠. 이거는 이제 개발협력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비용 편익 분석을 하기에 굉장히 적당한 사업이에요. 적당한 사업. 비용이 뭐가 들어가느냐? 건축비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기자재비, 그리고 과정 개발비 같은 것도 들어갈 수도 있고, 교사 및 행정인력 인건비, 그리고 운영관리비. 여기까지는 이제는 현금 흐름으로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생들의 기회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아까 사례보다는 어려운 부분이죠. 왜냐하면은 훈련생들의 기회비용은 이 사람네들이 이제 훈련을 2년 동안 받으면은 그 2년 여기서 훈련을 받지 않았으면 뭐를 했을까? 뭐 나가서 일을 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러면은 나가서 일을 해서 벌 수 있었던 것을 못 보니까 그것을 그냥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회비용을 계산하는 것 자체가 또 지역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업자가 많을 때랑 실업자가 적을 때랑 나이가 어떨 때랑 뭐 해갖고서는 기회비용이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계산하는 것이 조금 더 복잡한 거죠. 이 편익은 또 복잡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사람네들이 이제는 이 훈련을 받고서는 나가서 일을 하는데 뭐 당장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구직 기간도 있을 테고 이제 구직을 했어요. 아니면은 훈련원에서 뭐 MOU 맺은 데가 있어갖고 곧바로 어떤 산업체에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 전에 일했던 것보다는 임금이 올라갔어야죠. 만약에 그 전에 일하던 것과 똑같은 임금이라면은 훈련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얼마만큼 그것이 올라갔느냐를 그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올라간 것이 앞으로 계속 또 더 올라갈 거냐 훈련을 안 받은 거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 사람 훈련생들이 평생 받을 거가 이 훈련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올라갔느냐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네들이 현재 올해 졸업하는 사람뿐 아니라 내년에 졸업하는 사람들, 그리고 20년 후에 졸업하는 사람들, 30년 후에 졸업하는 사람들 것까지 다 계산을 해갖고서는 그걸 편익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산이 조금 더 어려워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또 중복 계산하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일함으로써 그 기업체의 생산이 늘어났다. 생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임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둘 다 계산을 해버리면은 이게 중복 계산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약간 더 앞에 거보다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거는 사실은 훈련생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무슨 그 다른 교육 활동, 예를 들자면 뭐 인성이 좋아지고 뭐 무슨 그 사회 활동을 하는데 더 좋아지고 이런 초등교육이라든가 중등교육은 이것과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더 힘들어요. 이거는 그나마 우린 돈으로 계산하자. 어차피 돈 벌려고 온 거니까 하기 때문에 계산하는 게 쉬워요. 그렇지만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이런 거는 다른 여러 가지 편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쉽지는 않은 거죠. 이거보다는 또 어려운 거죠. 대체 도로 건설, 이 인프라 건설하는 것들은 가장 비용 편익 분석이 많이 적용된 케이스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도로 건설을 하는데 도로라는 것이 대부분 무슨 전혀 없는 여기서 저기까지 갈 방법이 전혀 없는
데다가 도로를 짓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아이 뭐 말 타고 가든 걸어가든 아니면은 그 시골길로 가든 뭐 대체도로가 항상 있어요. 차를 타고 가더라도 국도로 가든 뭐 무슨 지방도로 가든 대체도로가 항상 있는데 요번에 조금 더 신장로를 만들자 이렇게 만드는 것이 대부분 도로죠. 게다가 도시 안에서 했을 때는 당연히 대체도로가 있는 경우죠. 도시 안에 있을 때는. 그래서 대부분은 이게 도로 건설이지만은 대체도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는 비용이 뭐냐? 비용은 비교적 쉬워요. 건설비, 유지보수 비용, 정기적으로 보통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도로 건설로 인한 환경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건설비에는 그 토지 보상 비용 이런 것도 다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뭐 기타 뭐 있을 수가 있는데 아마 마이너한 비용일 것 같아요. 편익은 뭐냐? 이 편익이 이제 도로에서는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은 거기서 어떤 도로는 그 통행료를 받기도 하지만은 뭐 통행료 안 받는 도로도 이제 많단 말이에요. 그럼 통행료도 안 받는데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러면은 계산하는 방법은 이용자들의 시간 절감을 가장 많이 쳐요. 그래서 딴 도로, 대체 도로로 가는 것보다 여기가 얼만큼 빠르냐? 그리고 그 빠른 얼마만큼 시간이 절감되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시간의 가치는 얼마냐? 그러니까 뭐 학생들의 시간과 아니면은 그 사업가들이 다니는 시간과 근로자들이 다니는 시간, 이 시간의 가치가 다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아니면 그냥 놀러 가는 사람,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가정주부가 갔을 때, 어린애가 갔을 때 이 시간의 가치가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다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의 가치가 얼마느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나는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일하는 것과 똑같다. 그러면 임금을 따져요.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동하는 거는 일할 때보다는 스트레스가 좀 적어요. 그래서 임금보다는 좀 적게 쳐야 되는 거죠. 한 반 정도로 치기도 해요. 시간의 그 가치를. 아무튼 그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야 돼요. 그리고 통행 차량의 이제 연료 절감 비용이 들어가죠. 연료 절감뿐 아니라 그 자동차의 마모라든가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연한도 조금 길어질 수도 있고 거기에 무슨 또 그 엔진 오일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벨트 이런 것도 다 비용이 들어가요. 그걸 다 계산해 갖고서는 편익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환경 비용에 들어갈 수 있는데 배출가스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옆으로 많이 가는 것이 배출가스가 많이 배출됐을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로 가면은 배출가스가 덜 배출되죠. 그러면은 환경 오염이 적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또 교통량이 많아지면은 환경 오염이 조금 많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대체도로에서도 그 이쪽으로 빠지고 나니까 대체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시간도 절감이 되죠. 그것도 다 계산을 또 해야 돼요. 예? 그런가 하면 이게 교통사고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죠. 근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또 몇 명이 죽느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었다. 이 생명의 가치를 얼마로 계산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게다가 이 생명의 가치를 그 계산할 때도 너무 편차가 심해요. 어떤 데는 그냥 오케이 한 1억 원 정도로 하자. 아니 어떤 계산에 의하면 무슨 1억 원이야? 한 10억 원. 아니면은 이게 뭐 한 100억 원으로 계산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편차가 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들어가는 순간 이게 계산이 너무나도 이게 레인지가 범위가 이게 넓어질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거로 다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돈의 가치가 맞느냐, 돈의 가치를 하고 있느냐 이거를 이제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다 하고 나서 이제 병원으로 왔어요. 병원 건설을 한다. 근데 병원도 대체 병원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병원도 대체 병원이 존재를 해요. 왜냐하면은 그 전혀 의료 시설이 없는 데에다가 병원이라든가 보건소를 짓는 경우는 요새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도 멀리 몇 시간 가면은 한 서너 시간 가면은 병원이 있어요, 있기는. 예?
거기 갈 수 있기 때문에 저기 오지에 전혀 병원이 없는 데다가 짓는 경우는 요새는 얘 드물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 얘는 이거를 병원을 건설했어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역시 건축비, 기자재 비용, 그리고 인건비, 의료 인력, 비의료 인력, 그리고 약품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관리비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기타 뭐 여러 가지 또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용은 그래도 비교적 쉬운 편이에요. 네? 문제는 편익이죠. 편익. 편익이 뭐냐? 대체 병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이 병원을 오면서 시간이 많이 절감이 돼요. 그래서 이동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고, 그 옛날 병원에서도 혼잡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옛날 다니던 병원에 혼잡 비용이 줄어들어요. 그것도 다 편익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이게 응급 환자가 올 수가 있잖아요. 응급실을 이제 하면은 가까운 병원일수록 아무래도 그냥 그 근처에 응급 환자가 많이 오겠죠. 그래서 응급은 시간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멀리 있는 데보다는 가까운 데서 이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다가 응급실을 만들면은 이 응급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치료 안 되는 거면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응급 환자로 인해서 사망률이 감소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명을 살렸다. 그러면 이 가치를 어떻게 따질 것이냐? 이게 매우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또 확률적인 얘기예요. 한 명을 살릴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이 확률을 계산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1년에 환자 한 명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한 70% 정도 된다. 그러면 얘도 그걸 계산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보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병원이라는 데는 또 환자를 고치는 데니까 병을 낫게 함으로써 이것을 얼마만큼을 편익으로 생각할 것인가, 이거가 더 관심이 있겠죠. 근데 이게 계산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병원을 얘는 지음으로 인해서 어떤 환자들이 와서 그 환자들을 얼마만큼 치료를 해서 그 병을 낫게 했느냐, 이거 사실 인과관계 따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쉬운 것도 있죠. 뭐 이게 주사 한 대 맞아갖고서는 딱 낫다, 이런 거는 쉽죠. 그렇지만은 온갖 병들이 사실 어떻게 해서 나게 됐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이런 병을 낫게 했을 확률, 아무튼 낫게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낫게 했다. 그러면 이것을 또 얼마로 계산할 것인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칼리로 이제는 계산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칼리는 Quality Adjusted Life Years라고 해갖고서는 모든 병에 대해서 의사들이 모여서 WHO랑 같이 해갖고서는 이 병은 이 심각한 우리 삶을 파괴하는 병이다. 그러면은 이 일반적인 우리가 삶의 2분의 1로 그냥 계산을 해야 된다. 이거는 정말 내가 살아도 산 게 아니야. 이거는 가치가 2분의 1밖에 안 돼. 그러면 그냥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을 못하는 벙어리의 그 삶의 삶의 질과 맹인의 삶의 질 둘을 비교하면은 맹인의 삶의 질이 훨씬 떨어지죠. 훨씬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칼리가 더 낮아요. 헐리가 낮은 거죠. 그래서 맹인을 고쳐주는 거는 그 사회적 가치가 이제 훨씬 높은 거죠. 감기 정도를 고쳐주는 거는 사회적 가치가 별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훨씬 더 중한 병, 말라리아를 고쳐주는 거는 훨씬 더 사회적 가치가 높아요. 그걸 다 일일이 계산해 갖고서는 칼리로 계산을 해놨어요. 근데 이 칼리도 나라마다 또 다르겠죠. 그걸 또 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칼리도 이 의사들이 모여서 이제는 합의를 해본 곳에 가깝지, 이게 정말 그런지도 사실 확실치는 않아요. 그리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이 칼리가 정말 좋아졌는지, 얼마만큼 좋아졌는지를 숫자로 계산하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런데 그걸 다 계산을 해서 병원 건설의 비용 편익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케이스들이 있죠. 얼마만큼 잘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한 케이스들 꽤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비용 편익 분석을 대충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돈이 제 가치를 하고 있느냐를 따져서 하나의 지표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순현재 가치. 하나의 지표로 나타나기 때문에 딴 걸 볼 필요가 없어요. 순현재 가치만 0보다 크다. 그러면 이건 오케이인 거예요. 그런 순현재 가치가 0보다 크려면은 되게 여러 가지를 잘해야 돼요.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건설도 제시해야 되고 좋은 사람도 데리고 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그냥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가정하고서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정이 틀릴 가능성도 되게 높아요. 혹시 여기까지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